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한양 수안동 이대감집 별당 안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잠드는 조용한 밤이 되면 중저음의 울림 있는 목소리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별당에 머물며 집안일도 배우고 신부 수업 중인 호기심 많은 아름다운 인왕자의 깃전에도 그 감미로운 목소리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늘 기다려지는 음성이었다. 목소리는 별당과 마주한 담 너머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담 너머 이웃집 사랑채에는 혼이 난 지 몇 해 지나지 않은 갓 20을 넘긴 김선비가 지내고 있었다. 김선비는 가장으로서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출사하려고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명한 스승 아래에서 공부한 김선비는 학문이 깊다고 소문이 자자한지라 많은 동문들과 선비들이 김선비와 학문을 논하기 위해 밤낮으로 발길이 끊이질 않았으며 김선비는 홀로 있는 시간에도 글 공부를 쉬지 않았다. 담벼락위로 핀 달고 녹진거리는 칠레꽃 향이 바람에 실려오는 밤이 되면 을의 김선비가 사랑채에서 글 읽는 목소리는 담을 넘어 널리 퍼졌다. 담을 타고 들려오는 중저음의 목소리는 인왕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자수를 놓던 인왕자의 손을 잠시 쉬게 하였다.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왠지 기품 있고 고결한 용모를 지닌 선비일 거라 생각하였다. 어쩌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날이면 인왕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음 날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며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날이 잦아졌다. 이에 인왕자의 창백하고 근심 어린 모습을 본 유모가 인왕자에게 물었다. 아기씨, 무슨 일이셔요? 왜 이리 안색이 안 좋으셔요? 이 말을 듣고 인왕자는 조심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유모에게 이야기했다. 유모는 인왕자의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애처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기씨, 옆집 사는 선비는 김씨성의 선비인데 인근에 학문이 깊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네요. 글쎄, 홀몸이면 아기씨 배필로 탐을 내볼 만도 한데 아쉽게도 몇 해 전에 장가를 들었다지 뭡니까요? 아기씨는 그저 대감마님께서 좋은 혼처를 물색 중이니 딴 생각 마시고 시집갈 준비나 열심히 하셔요. 유모의 말을 들은 인왕자는 얼굴이 잠시 붉어지며 나와는 인연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아쉬움에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김선비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온 정신이 쏠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인왕자는 날이 갈수록 감미로운 음성의 김선비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리 근사한 목소리에 수려한 외모, 거기다 깊은 학문까지 모든 걸 갖춘 사내가 있으려고? 아마도 김선비는 목소리는 좋지만 외모는 별로일 거야. 라며 자신의 김선비에 대한 은밀한 혼자만의 사랑의 감정을 잠재우기 일쑤였다. 허나 그 감정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뾰족뾰족 되살아나 이 낭자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었다.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선비를 마주하며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당에 나와 밝은 보름달을 멍하니 바라보던 이 낭자는 담을 넘어 들려오는 김선비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을 뛰게 하였다. 이 낭자는 자기도 모르게
김선비의 사랑채와 연이어 있는 담장 아래로 다가갔으나 높은 담 때문에 김선비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실망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담장 바로 옆에 이웃집까지 길게 가지를 뻗고 우뚝 서 있는 회나무 아래에 절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낭자는 절구를 적당한 이치로 옮겨놓고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밟고 올라서 담 너머 김선비의 사랑채를 건너다 보았다. 신선한 방공기를 들이려고 김선비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열려진 문틈으로 김선비의 모습이 보이지나 않을까 싶어 이리저리 고개를 움직여 보았으나 김선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 낭자는 잠시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발은 이미 회나무를 의지해 담장을 밟고 있었고 사랑채를 향해 뻗은 가지 위로 올라갔다. 김선비의 모습이 가까스로 보일랑 말랑하던 그때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어지며 이 낭자가 사랑채 앞마당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였기에 이 낭자는 다치지는 않았으나 그만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에 김선비는 글 읽는 것을 멈추었다. 김선비는 밖에 누가 왔는가 싶어 누구시오 하고 몇 차례 물었으나 떨어져 놀란 이 낭자는 예기치 못한 이 상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낭자는 몸을 숨기고자 잔뜩 웅크린 채 담장 가까이에 몸을 붙였으나 방 밖으로 나온 김선비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김선비는 보름달 아래 드러난 낯선 여인의 모습을 대하고 놀라 물었다. 걔 누구시오? 어느 집 여인이기에 야심한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오신 게요. 이리 밝은 곳으로 나오시오. 이 낭자는 어쩔 수 없이 불빛이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김선비를 처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순간이었고 이 낭자는 자신이 사대부가의 아녀자라는 것을 잊은 채 두 눈을 김선비에게서 뗄 수가 없었다. 김선비는 이러한 이 낭자의 모습이 당돌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여 고개를 돌리고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어허, 보아하니 방가의 여식인가 본데 어찌 이리 외간 남정네의 거처에 오신 곳이오. 남들이 알기 전에 속히 댁으로 돌아가시오. 이 낭자는 매일 들었던 그 감미로운 목소리의 선비가 자신을 마주대하고 말을 건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더구나 그 선비가 이리 옥골 선풍이라니 선비를 바라보는 두 눈은 더욱 커졌으며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데다가 김선비의 실제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린 이 낭자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말했다. 선비님, 저는 옆집 이대감 댁의 여식이온데 오래전부터 선비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사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마시고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요. 김선비는 이 낭자의 말을 들은 후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들의 눈이 의식이 되어 이 낭자를 잠시 방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촛불을 사이에 두고 김선비를 마주한 이 낭자는 부끄러움도 있고 김선비에게 더욱 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기에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얘기했다. 말을 다 들은 김선비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허, 내 낭자의 마음을 알겠으나 방가의 법도가 엄연하거니와 저는 이미 혼이 난 몸이라 혹여 낭자를 부인으로 들이더라도 소실로 드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에다. 그 자손에게 가해질
서얼의 차별 또한 아실 터인데 어찌 낭자의 장래를 이리 가벼이 결정하여 망치려 드시는 게요. 김선비는 한참을 설득했으나 이 낭자는 소실도 좋으니 자신을 받아달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에 김선비는 잠시 생각하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낭자의 결심이 그리 강건하다면 한 가지 시험을 해도 되겠소.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내 낭자를 받아들이겠소이다. 김선비는 잠시 밖으로 나가 가는 회나무 가지를 꺾어 회초리 3개를 만들어 들어왔다. 김선비는 회초리 3개가 꺾어질 때까지 매를 참으면 이 낭자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 낭자는 잠시 눈가가 흔들리더니 굳은 결심을 한 듯 입을 다물고 김선비 앞에 뒤돌아섰다. 김선비는 사정없이 이 낭자의 종아리에 매질을 시작했다. 이 낭자는 난생 처음 맞는 첫 매질에 움찔했으나 더는 미동도 하지 않고 매를 잠자코 파다냈다. 첫 번째 해초리가 부러지고 이어서 두 번째 해초리가 부러질 즈음에 이 낭자의 종아리에서 피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온몸을 전율시키기에 분명했지만 이 낭자는 단지 움찔움찔할 뿐 입에서는 어떠한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세 번째 매질을 시작하기 전에 김선비는 이 상황이 참으로 난감하기도 했고 이 낭자가 가여운 생각도 들어 말했다. 어허, 낭자의 결심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부족한 이 몸을 그리 단심을 가지고 대해주니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다만 세 번째 해초리를 이겨내 인왕자께서 저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한들 어찌 제 마음이 인왕자께로 바로 당할 수 있겠소. 더구나 금지옥엽으로 인왕자를 키우신 부모님의 마음 또한 어떠하겠소. 부디 젊어한 때의 봄바람에 끌려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 미래를 생각해 주기 바라오. 이 말을 마치자 인왕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리 눈물을 흘리던 인왕자는 마음을 추스르며 말했다. 선비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성급한 제 판단을 군자의 덕으로 타일러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비님의 가르침을 평생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김선비는 인왕자가 마음을 바꾼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인왕자를 부축해 다시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김선비는 담을 넘는 인왕자에게 부디 훌륭한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원한다는 축원을 하였고 인왕자 또한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의 별당으로 돌아갔다. 이날 밤 일어난 일은 둥근 달림과 김선비와 인왕자 두 사람 외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인왕자는 부지런히 신부 수업을 쌓아 좋은 혼처로 시집을 가서 현모양처가 되었고 그 뒤에 김선비 역시 과거에 급제해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김선비는 승차를 거듭해 경상관찰서를 거쳐 참찬에 제수되어 조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때는 반정을 일으켜 임금을 새로 세운 공신 세력과 왕의 비호를 받아 개혁을 추진하려 한 살인파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때였다. 이에 훈구파 일당이 잎사귀에 주초위양이라는 글귀가 새겨지도록 조작해 살인파의 조광조가 역모를 껴야 한다는 고변을 하여 살인파를 제거하기 위한 기묘사화를 일으켰다.
조광조는 영모죄로 귀양을 가서 사사당했으며 일찍이 조광조와 동문수학하던 김선비 역시 함께 모반을 꾀한 것으로 엮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이낭자는 임금을 옥립한 공신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두 아들은 일찍이 출사하여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 마침 두 형제는 조광조 일당의 영모죄를 조사하고 임금에게 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태청하여 늦은 저녁을 먹는 중이었다. 연일 고생하는 아들들을 위로하려고 어머니 시 부인이 아들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형님, 이번 용모의 모제대감이 조광조 일당과 연루되었음이 분명한데 주상께 형에 처하도록 간할까 합니다. 이리 보내드리기는 아까운 분이나 우리 집안과는 다른 편에 섰으니 어쩔 수 없지 않겠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주상께 주청을 드리세나. 그때 옆에서 모제대감이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모제는 과거 자신을 회초리로 타일렀던 김선비의 호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니는 급히 두 아들에게 정색하며 말했다. 얘들아, 내가 아는 모제대감은 영모를 꾀할 뿐이 아니시다.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바른 길만 가시는 올곧은 분이시니라. 너희들이 그분을 헤아려 한다면 이 어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진할 수밖에 없느니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두 아들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 귀중에 머무시는 어머니께서 조정에 계신 모제대감을 어찌하시기에 그리 참담한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 시부인은 자신에게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이나 당시 김선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눈앞에 두 아들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난 일을 소상히 얘기하였으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회초리 자국을 두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말씀과 종아리에 난 회초리 자국을 보며 두 아들은 몹시 놀랐으며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아들들은 자신들이 잘못 판단한 듯하다며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어머니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안심시켜 드렸다. 이렇게 어머니 이씨 부인의 적극적인 태도에 김선비는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가볍게 죄를 묻고 경기도 여주로 낙향하여 학문에 정진하고 부진 양성에 힘썼다고 한다. 김선비가 관직에서 물러난 지 10여 년이 흐른 뒤 임금은 김선비를 다시 중용하여 예조와 병조판서, 대지학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고 한다. 이렇게 전해진 설화 속에 등장하는 김선비는 다름 아닌 중종임금 시대에 개혁을 주창했던 살림 세력의 일원인 김안국이라고 하며 박학하고 문장에 능한 문신이자 학자였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